미국이 한국에 관세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7조 원짜리 계약을 한국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입찰 국가 중엔 더 싼 곳도 있었습니다. 자국 기업도 있었어요. 정치적 압박까지 가했죠. 그런데도 미국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워싱턴은 당황했고 현장은 한국 말고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왜일까요? 도크를 비우고 손실을 감수하고 미래에 베팅한 나라. 그들이 증명한 것은 준비가 관세를 이긴다는 것, 신뢰가 가격을 넘어선다는 것. 한국이 세계 표준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7조 원. 관세 폭탄이 터진 날. 한국이 따낸 계약 규모입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두 눈에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최종 수주 국가, 대한민국. 관세를 때렸는데 계약을 따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 휴대폰 화면에 뜬 속보였습니다.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 최종 낙찰 결과였죠.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미국에서 20년간 에너지와 조선 산업을 분석해온 애널리스트죠. 북미 LNG 밸류체인, 해양 플랜트 금융 실사가 제 영역입니다. 숫자와 데이터로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숫자는 제 모든 논리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조선사 컨소시엄. LNG 운반선 15척. 총액 52억 달러. 인도 시작 2027년 4월. 최종 2030년 9월. 화면을 끄고 다시 켰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전날 밤만 해도 달랐습니다. 사무실 대형 스크린에서 트럼프가 연단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내놔야 한다.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채웠죠. 관세 인상 발표였습니다. 철강, 조선, 전자부품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압박이었어요. 제 옆자리 제임스가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톰슨, 드디어 끝났네. 한국 조선소들 이제 힘들겠어. 저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저는 보호무역을 지지해왔거든요. 2018년 철강 관세를 기억합니다. 중국산 덤핑이 멈추고 피츠버그 제철소에 불이 다시 들어왔죠. 2019년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세 장벽 하나로 미국 제조업이 회복 신호를 보냈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 제목도 분명했습니다. 관세 시대의 조선 산업 재편 한국의 쇠퇴와 미국의 기회. 지난달 본사 경영진에게 발표한 자료였죠.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발주처는 대안을 찾는다. 자국 우선 정책이 힘을 얻는다. 20년 경력이 말하는 공식이었어요. 한국 조선업에 대한 제 평가도 냉정했습니다. 기술은 인정하지만 관세 환경에선 취약하다. 가격 민감도가 높은 산업이니까요.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면 첫 타격을 받을 섹터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전날 밤 뉴스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제 게임이 바뀌었다고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장 판도가 달라질 거라고요. 창밖으로 워싱턴 포토맥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편안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오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낙찰 확정.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을 열어서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죠. 프로젝트 입찰 자료를 꺼냈습니다. 입찰 참가국 명단.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기술평가 점수. 한국이 최고였지만 가격은 가장 높았습니다. 관세 적용 전 견적만 봐도 유럽 경쟁사보다 5% 비쌌거든요. 관세까지 더하면 격차는 12% 이상 벌어집니다. 그런데 낙찰됐습니다. 제임스가 황급히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봤어? 한국이 땄어. 지금 확인 중이야. 이해가 안 돼. 우리가 관세 때렸잖아. 왜 그들이 선택된 거야? 저도 몰랐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였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오후 3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임원진이 모였습니다. 프로젝트 디렉터가 화면을 켰죠. 타임라인 차트가 떴습니다. 루이지애나 플라크민스 LNG 터미널. 첫 선적 목표 2027년 4월. 텍사스 골든 패스 확장. 가동 시작 2028년 1월. 코퍼스 크리스티 3단계. 본격 운영 2029년 6월. 총 투자 규모 150억 달러가 넘는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미국 에너지 수출의 핵심 인프라였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선박에 달려 있었습니다.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해서 액체로 만든 겁니다.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죠. 운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급저온입니다. 일반 탱크론 불가능해요. 특수 화물창이 필요하죠. 프랑스 GTT 기술의 멤브레인 방식이나 노르웨이 모스 방식 같은 게 쓰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만드는 조선소는 몇 안 됩니다. 한국이 압도적이죠. 최근 5년 글로벌 LNG선 수주. 한국 조선사 점유율 70% 이상입니다. 납기 준수율도 95%가 넘어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선박 인도가 2달 지연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붉은 숫자가 떴습니다. 페널티 조항이었죠. 하루당 50만 달러입니다. 2달이면 3천만 달러죠. 여기에 터미널 가동 지연으로 인한 장기 공급 계약 위약금까지 더하면 다음 슬라이드에 더 큰 숫자가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립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박 발주가 아니었어요. 수백억 달러 프로젝트의 생명줄이었죠. LNG 터미널은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육상 액화 설비, 저장 탱크, 선적 부두, 제기와 장치까지 맞물려 돌아가죠. 선박이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전체 스케줄이 무너집니다. 게다가 금융 조건도 걸려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에 마일스톤 달성 조항이 있거든요. 일정이 늦어지면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최악의 경우 대출 회수까지 갈 수 있어요. 납기를 보장할 수 있는 조선소가 어디였습니까?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관세를 반영해도 그랬습니까? 네. 총 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선박 가격에 관세를 더하고 페널티 리스크와 보험료, 금융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국이 여전히 경제적이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브리핑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루이지애나 프로젝트 금융 체크리스트, 선박 인도 캘린더, 보험 조건 검토서. 제가 3달 동안 들여다본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숫자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관세율 입력, 선박 단가 입력, 페널티 조항 입력, 금융 비용 추가.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선택이 합리적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로 이긴 겁니다. 그날 밤 집에서 잠이 안 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과거 보고서들을 뒤졌죠. 철강 관세 성공 사례, 태양광 관세 효과 분석, 반도체 보호무역 검토서. 제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케이스를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달랐어요. 납기가 전부였고 지연은 재앙이었습니다. 가격보다 시간이 중요했고 관세보다 신뢰가 강력했죠.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이지애나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현장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가방에 실사 자료를 넣었습니다. 노트북, 프로젝트 문서, 질문 목록. 우리가 때렸는데 왜 그들이 웃고 있지? 답은 현장에 있을 겁니다. 정치의 언어와 산업의 현실 사이 어딘가에요. 관세의 승리를 믿었던 제 계산서가 찢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산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노트를 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죠. 정치는 압박했고 산업은 선택했다. 진실은 도크에 있다. 루이지애나 공항에 도착한 건 이틀 뒤였습니다. 렌터카를 몰고 플라크민스 터미널로 향했죠.
고속도로 양옆으론 습지가 펼쳐졌습니다. 멕시코만 특유의 짙은 습기가 창문을 타고 스며들었어요. 프로젝트 현장은 거대했습니다. LNG 저장 탱크가 6개, 선적 부두가 3개 늘어서 있었죠. 공사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로버트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 걸프만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톰슨 직접 왔군요. 뭘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선박 조달 결정 과정입니다. 왜 한국이었는지 궁금해서요.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데이터부터 보시죠.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조선소별 건조 일정표가 떴어요. 지난달 조사 결과입니다. 각국 조선소 도크 현황을 확인했죠. 유럽 조선소부터였습니다.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몬팔코네 조선소. 화면에 빨간 막대 그래프가 빼곡했어요. 보시다시피 2026년까지 슬롯이 꽉 찼습니다. 컨테이너선 8척, 크루즈선 4척이 대기 중이에요. 프랑스 상나제르 조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형 요트와 군함 주문으로 도크가 막혀 있었죠. 유럽은 납기를 제시할 수가 없었어요. 빨라야 2028년이라고 했습니다. 로버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중국 조선소들이었어요. 후동중화조선, 장난조선, 다렌조선. 도크 점유율이 90%를 넘었습니다. 중국도 비슷했어요. 벌크선 붐이 한창이거든요. 철광석 운반선 수요가 폭발했죠. 브라질 중국 항로 확대 때문입니다. 숫자가 구체적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18만 톤급 벌크선을 한 척당 4,500만 달러에 수주하고 있었어요. 건조기간 14개월에 마진율 8%. 안정적인 단기 수익이었죠. 그들은 단기 확실한 걸 선택했습니다. 벌크선이 지금 당장 돈이 되니까요. LNG선은 왜 안 받았습니까? 리스크 때문이죠. 발주 타이밍이 불확실하니까요. 도크를 비우고 기다릴 순 없었던 겁니다. 로버트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삼성중공업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 도크 3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공백이네요. 네.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약 8개월치 슬롯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조선소는 가동률이 생명입니다. 도크가 비면 고정비만 나가죠. 일당 운영비만 수백만 원입니다. 인건비, 설비 유지비, 전기세까지 합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손실이 컸을 텐데요. 그렇죠. 계산해봤습니다. 도크 하나당 월 5억 원 정도 손실이 났을 겁니다. 8개월이면 도크당 40억 원이에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3개 도크면 120억 원의 기회비용을 포기한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주문을 안 받은 겁니까? 로버트가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화면에 화상회의 녹화 파일이 떴습니다. 지난달 미팅 기록이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궁금하실 겁니다. 왜 우리가 도크를 비워뒀는지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요 예측 모델을 돌렸습니다. 2026년 말부터 LNG선 발주가 집중될 겁니다. 미국 프로젝트 5개, 카타르 확장 2개, 호주 신규 3개, 모잠비크 신규 하나. 최소 15척 이상이 한꺼번에 나올 거예요. 엔지니어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수요 곡선이 급격히 치솟는 지점이 있었죠.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그때 가서 설계를 시작하면 늦어요. 경쟁사들이 도크를 채운 상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로버트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계산된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도박이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내일 화상 미팅을 잡을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한국 엔지니어가 나타났죠.
이 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톰슨 씨, 반갑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120억 원 손실을 감수하고 도크를 비워둔 이유가 뭡니까? 이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손실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시간에 대한 투자죠. 시간이요? 맞습니다. LNG선 시장은 납기가 전부예요. 발주가 나오면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박사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일반 건조 프로세스 차트였어요. 계약 체결 후 상세 설계 6개월, 기자재 조달 4개월, 철판 절단부터 진수까지 18개월, 시운전 3개월, 총 31개월입니다. 다음 차트가 나왔습니다. 한국식 프로세스였죠. 우리는 선행 설계를 끝냈습니다. 표준 패키지죠.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멤브레인 방식, 재액화 시스템, 전기 추진, 디지털 운항까지 모두 설계됐어요. 화면에 3D 도면이 떴습니다. 선체 구조, 화물창 배치, 엔진 배열까지 완성돼 있었어요. 발주 신호만 떨어지면 바로 철판 절단에 들어갑니다. 설계 6개월을 건너뛰는 거죠. 로버트가 끼어들었습니다. 기자재는요?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 박사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공급계약서 목록이었어요. 프랑스 GTT와 멤브레인 장기 계약 체결, 독일만 에너지와 재액화 시스템 옵션 계약, 핀란드 ABB와 전기 추진 모터 사전 협약. 2025년에 다 끝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주문도 없는데 부품 계약을 먼저 한 겁니다.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계산된 리스크죠. 우리는 수요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핵심 부품 확보가 경쟁력이라는 것도요. 이 박사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어요. 시운전도 미리 합니다. 가상으로요. 화면에 디지털 트윈이 나타났습니다. 컴퓨터 안에 LNG선이 떠 있었어요. 화물창 충전, 극저온 유지, 재액화 작동, 추진 시스템 테스트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가상에서 돌립니다. 문제를 미리 찾아내는 거죠. 영상 속에서 화물창에 액체가 채워졌습니다. 온도 센서가 영하 162도를 표시했죠. 재액화 시스템이 작동하고 추진 엔진이 돌아갔어요. 실제 시운전은 6주면 끝납니다. 보통 3개월 걸리는걸요. 45일을 단축하는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를 맞춰봤죠. 설계 6개월 절약, 기자재 조달 3개월 단축, 시운전 45일 감축, 총 10개월을 앞당긴 겁니다. 그래서 도크를 비워둔 거였군요. 맞습니다. 발주가 나오면 21개월 만에 인도할 수 있어요. 경쟁사는 31개월 걸립니다. 10개월 차이죠.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그 10개월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비워둔 도크는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예약해둔 거였어요. 단기 수익을 포기하고 장기 전략을 택한 겁니다. 유조선이나 벌크선으로 도크를 채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당장 돈이 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LNG선 수요 폭증 시점을 읽고 그때 최고 효율로 투입할 수 있도록 슬롯을 비워뒀죠. 유럽은 크루즈선을 선택했고 중국은 벌크선을 택했습니다. 안전한 길이었어요. 한국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샀죠. 로버트가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를 사무실 밖으로 안내했죠. 터미널 건설 현장을 가로질러 부두로 갔습니다. 멕시코만 바다가 펼쳐졌어요. 수평선 너머로 석유 시추선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로버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부두 끝에 거대한 벽보가 붙어 있었어요. 프로젝트 마일스톤 차트였습니다. 붉은 날짜들이 촘촘하게 표시돼 있었죠. 첫 선박 인도. 2027년 4월 15일. 두 번째 선박. 2027년 7월 30일. 세 번째 선박. 2027년 10월 20일. 각 날짜 옆에 붉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연 시 페널티 발동. 하루 늦으면 $50만.
일주일이면 350만 달러죠. 로버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도크를 비워둔 조선소. 설계를 미리 끝낸 곳. 부품을 사전 확보한 팀. 시간을 10개월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걸프만 특유의 습한 바람이었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비워둔 게 아니라 채워둔 거였어요. 시간으로, 준비로, 신뢰로.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폈습니다. 숫자를 다시 정리했죠. 유럽 조선소 납기 31개월. 중국 조선소 납기 29개월. 한국 조선소 납기 21개월. 10개월 차이. 이게 승부를 갈랐습니다. 한국의 도크는 비어 있었지만 머릿속 선박은 완성돼 있었다.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시간을 읽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워싱턴이 움직였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 돌아온 다음 주였죠. 아침 9시 사무실 스크린에 속보가 떴습니다. 백악관, 미국 구매 우선 강화 지침 발표. 복도에서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의실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저도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이 화면에 나왔어요. 대변인이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방 프로젝트 외국산 비중 제한. 통관 절차 강화. 기술 인증 기준 상향.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외국 기업을 압박하는 거였죠. 제임스가 옆에 섰습니다. 톰슨, 봤어? 지금 보고 있어. 드디어 시작이네. 한국 조선소들 이제 힘들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본격화된 거니까요. 관세에 이어 규제까지. 이중 타격이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보호무역 지지자들은 환호했죠.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군. 외국 기업들 정신 차릴 거야.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 본 게 떠올랐거든요. 도크, 납기, 페널티. 정치의 언어와 현장의 언어가 다르다는 걸 알았죠. 오후에 로버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톰슨,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워싱턴이 통관 강화 지침을 내렸어요. 선박 부품 검수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인증 서류도 추가됐고요. 예상했던 수순 아닌가요? 문제는 일정입니다. 로버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검수 기간이 4주에서 10주로 늘어났어요. 6주 지연입니다. 우리 터미널 가동 일정이 다 꼬여요. 저는 멈췄습니다. 정치와 산업이 부딪히는 지점이었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페널티 조항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금융 조건도 악화되고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내일 참석 가능하세요? 가겠습니다. 다음 날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화면에 모였어요. 표정들이 무거웠습니다. 로버트가 먼저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 공유하겠습니다. 통관 강화로 인도 일정이 최소 6주 지연될 전망입니다. 화면에 수정된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모든 날짜가 뒤로 밀려 있었죠. 붉은 경고 표시가 곳곳에 박혀 있었어요. 금융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6주 지연이면 페널티 조항이 발동됩니다. 첫 선박만 2,100만 달러죠. 세척이면 6,300만 달러입니다. 보험사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보험료도 재산정해야 합니다. 일정 리스크가 높아졌으니까요. 프리미엄이 15%는 올라갈 겁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연 페널티 6,300만 달러. 보험료 인상 2,200만 달러. 금융비용 증가 4,700만 달러. 총 1억 3,200만 달러의 추가 손실이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장이 말했습니다. 숫자보다 심각한 건 연쇄 효과입니다. 그가 다이어그램을 보여줬습니다. 터미널 선박 공급 계약이 화살표로 연결돼 있었어요. 선박이 늦으면 터미널 가동이 미뤄집니다. 그러면 장기 공급 계약을 못 지키게 되죠. 일본 도쿄가스, 중국 시노펙, 인도 페트로넷. 다들 계약 페널티를 청구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더 큰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공급 계약 위약금만 2억 달러가 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장이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없이는 일정이 안 돌아갑니다. 프로젝트 총괄이 말했습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유럽 조선소는 도크가 없습니다. 중국은 레퍼런스가 약해요. 납기를 지킬 수 있는 곳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통관이 강화돼도요? 네. 6주 늦어져도 여전히 경쟁사보다 4개월 빠릅니다. 한국이 최선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정치의 언어와 프로젝트의 언어가 달랐습니다. 워싱턴은 압박을 외쳤고 현장은 납기를 불렀어요. 회의가 끝나고 로버트에게 전화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요. 다들 같은 생각이니까요. 사흘 뒤 다시 루이지애나로 날아갔습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했거든요. 제가 만난 분은 터미널 운영 책임자였습니다. 50대 후반 텍사스 억양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톰슨, 정치 뉴스 봤죠? 네. 그래서 왔습니다. 정치인들은 관세를 말하지만 우리는 납기를 봅니다. 그가 벽에 붙은 캘린더를 가리켰습니다. 저 날짜들 보이시죠? 하나라도 어기면 계약이 날아갑니다. 장기 공급 계약 고객들이 대기 중이에요. 일본 도쿄가스, 중국 시노팩, 인도 페트로넷. 20년 계약들입니다. 정치적 압박은요? 압박은 압박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저는 선박이 제 시간에 와야 일을 할 수 있어요. 통관이 6주 늦어진다고요? 그래도 한국이 제일 빠릅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워싱턴은 장벽을 세우는데 우린 다리를 놓아야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이었어요. 정치는 압박을 외쳤고 현장은 납기를 불렀습니다. 연이은 회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저는 결심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했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중국은 답이 될 수 없었는가? 다른 공식 일정차 겸사겸사 중국 현장도 직접 보기로 했죠. 일주일 뒤 그렇게 저는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후동중화조선소 방문 일정이었어요. 양쯔강 하구에 위치한 거대한 조선소였죠. 중국 측 담당자 리 엔지니어가 저를 맞았습니다. 톰슨 씨 환영합니다. 우리 시설을 보여드리죠. 야경이 화려했습니다. 조선소 전체가 불빛으로 환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늘어서 있었고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죠. 도크가 15개입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조명은 환한데 움직임이 없었어요. 도크로 안내받았습니다. 첫 번째 도크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도크도 마찬가지였죠. 세 번째, 네 번째. 배가 없었습니다. LNG선 건조는요? 리 엔지니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수주했습니까? 2022년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리 엔지니어가 파일을 건넸죠. 최근 3년 LNG선 수주 실적. 제로였습니다. 왜입니까? 시장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시장은 달랐어요. LNG선 수요는 폭발하고 있었죠. 한국 조선소들은 주문을 감당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리 엔지니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신뢰 문제입니다. 그가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2019년 인도안 선박입니다. 멤브레인 용접 결함이 발견됐어요. 수리하느라 6개월 지연됐죠. 다음 파일을 펼쳤습니다. 2020년 선박. 제액화 시스템 고장으로 운항 중단됐습니다. 3개월 수리했어요. 2021년 선박은 급저온 테스트에서 누출이 발견됐습니다. 인도가 8개월 늦어졌죠. 숫자들이 쌓였습니다. 지연, 결함, 수리. 보험사들이 우리를 기피합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50% 붙어요. 금융 조건도 악화됐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험 데이터를 확인했죠. 한국 조선소 LNG선 초기 결함률 2%, 중국 조선소 8%, 운항 중 사고율, 한국 0.3%, 중국 1.2%, 납기 준수율, 한국 95%,
중국 68%.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발주처들이 가격보다 신뢰를 택했습니다. 리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20% 싸게 제시해도 선택받지 못해요. 지연 리스크가 더 크니까요. 밤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상하이 야경이 펼쳐졌어요. 화려한 불빛들이었죠. 하지만 조선소 도크는 어두웠습니다. 배가 없었으니까요. 노트를 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대조했죠. 한국 도크를 의도적으로 비웠다. 수요 폭증 시점을 예측하고 준비했다. 선행 설계, 기자재 확보, 시뮬레이션 완료. 납기 준수율 95%. 초기 결합률 2%. 중국 도크가 비어있다. 주문이 없다. 제로 수주 3년째. 과거 결함과 지연으로 신뢰 상실. 가격 경쟁력 있지만 선택받지 못함. 같은 빈 도크였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비웠고 중국은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예약했고 중국은 과거에 갇혔습니다. 저는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도크를 비워두었고 중국은 도크가 비어 있었다. 다음 줄을 더했습니다. 거품이 거치자 남는 건 진짜 기술뿐이었다. 그날 밤 깊이 생각했습니다. 가격은 순간이었고 신뢰는 자산이었습니다. 저렴함은 매력이었지만 지연은 재앙이었죠. 발주처들은 계산했습니다. 20% 싼 선박과 6개월 지연 리스크. 50만 달러 하루 페널티를 곱하면 답은 명확했어요. 중국은 가격으로 싸웠고 한국은 신뢰로 이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하이를 떠났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로버트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중국 현장 확인했습니다. 제로 수주 3년. 신뢰 문제가 핵심입니다. 한국 선택이 옳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상하이가 멀어졌어요. 화려한 도시였지만 빈 도크가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거칠애가 아닌 데이터로 증명된 기술. 거품이 터지는 순간 진짜만 남았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요. 숫자는 정직했습니다. 신뢰는 쌓이는데 10년이 걸리고 무너지는데 단 한 번이면 충분했죠. 한국은 10년을 쌓았고 중국은 한 번에 잃었습니다. 정치가 장벽을 세울 때 산업은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워싱턴이 관세를 외칠 때 현장은 납기를 택했습니다. 백악관의 계산과 도크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 긴급 소집 통보가 떴어요. 워싱턴발 새로운 지침이었죠. 사실 이건 지침이라기보다 한국을 향한 새로운 압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임원진이 모였습니다. 화면에 백악관 브리핑 영상이 재생됐어요. 한국 선박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통관 검수 기간 10주에서 14주로 연장. 기술 인증 서류 항목 2배 확대.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옆에서 속삭였죠. 톰슨, 이번엔 진짜야. 압박 수위가 장난 아닌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지애나와 상하이에서 본 게 떠올랐거든요. 정치의 언어와 현장의 현실. 그 간극이요. 부사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추가 관세로 선박 단가가 8% 상승합니다. 통관 지연으로 인도 일정이 8주 더 밀려요.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페널티 증가분 4,200만 달러. 금융비용 추가 3,100만 달러. 총 7,300만 달러 손실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오후에 산업계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에너지부 차관, 해양청 대표, 대형 EPC 업체들, 조선 발주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분위기가 팽팽했습니다. 먼저 압박파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호무역 싱크탱크 소장이었죠. 더 밀어붙여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한국이 굴복하면 우리 조선업이 회복될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동조했죠. 맞습니다. 우리가 약해 보이면 안 됩니다. 관세를 더 올려야 해요. 하지만 현장에서 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텍사스 LNG 프로젝트 총괄이 손을 들었어요. 반대합니다. 현실을 아십니까?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이미 페널티 위험에 놓여 있어요. 통관이 14주로 늘어나면 인도가 10주 늦어집니다. 그럼 페널티만 3,500만 달러죠. 루이지애나 프로젝트 금융 담당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금융 비용도 문제입니다. 일정 지연으로 마일스톤을 못 맞추면 이자율이 오릅니다. 5천만 달러 추가해요. 압박파가 반박했습니다. 단기 손실입니다. 장기적으론 우리 산업이 회복되죠. 장기요? 걸프만 조선소 컨설턴트가 냉소했습니다. 우리 조선소가 LNG선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기술이 없어요. 도크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럼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프로젝트를 멈춥니까? LNG 수출을 포기합니까? 회의실이 뜨거워졌습니다. 보험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보험업계 입장을 말씀드리죠. 한국 조선소 신뢰도는 검증됐습니다. 다른 대안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압박파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국에 의존하자는 겁니까? 자주권은요? 현실파가 맞받았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그들 없이 우리 프로젝트가 안 돌아가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의견이 두 진영으로 갈렸죠. 압박 강화파 더 밀어붙여야 한다. 지금 양보하면 영원히 종속된다. 단기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 협력 유지파 현실을 봐야 한다. 한국이 이탈하면 우리가 멈춘다. 프로젝트 손실이 너무 크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쉬는 시간에 로버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톰슨,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저는 현장을 선택합니다. 압박파가 가만 안 둘 텐데요. 알아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신도 발언해야 해요.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의장이 허락했죠. 톰슨 애널리스트 말씀하세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모은 데이터였어요. 현장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숫자를 띄웠습니다. 한국 조선소 납기 준수율 95%, 초기 결합률 2%, 중국 조선소 납기 준수율 68%, 초기 결합률 8%, 보험료 차이, 한국선 0.8%, 중국선 1.2%, 선박 15척 기준 3천만 달러 차이입니다. 통관 14주 지연 시 페널티 및 금융 비용, 총 8,700만 달러 손실입니다. 한국 대신 중국 선택 시 납기 지연 리스크로 최소 2억 달러 추가 손실 예상됩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결론입니다. 정치적 압박을 강화할수록 우리 프로젝트 손실만 커집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압박파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단기 계산입니다. 장기 계산도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국 조선소가 LNG선 건조 역량을 갖추는데 최소 10년. 투자 비용 50억 달러 이상. 그동안 프로젝트는 멈춥니다. LNG 수출 기회 손실액 연간 200억 달러. 10년 동안 2천억 달러를 포기할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실파가 박수를 쳤습니다. 압박파는 표정이 굳었죠. 에너지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톰슨 씨 의견이 설득력 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압박파 소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톰슨, 당신 입장이 바뀌었군요. 현장을 봤습니다. 현장만 보면 안 됩니다. 큰 그림을 봐야죠. 큰 그림도 숫자로 증명됩니다. 그가 냉소했습니다. 당신 경력에 흠집 날 거요. 괜찮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20년간 믿었던 신념이 흔들렸어요. 보호무역이 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납기가 생명이었고 신뢰가 자산이었습니다.
정치가 장벽을 세울수록 현장의 필요는 더 커졌어요. 한국이 협력망에서 이탈하면 우리가 멈춥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치가 벽돌을 쌓을수록 현장은 다리를 놓았다. 다음 줄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오늘 현실을 선택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됐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한국이 일부러 도크를 비워둔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고 정교했죠. 다른 나라들은 당장의 이익만 봤지만 한국은 한 수 앞을 더 보고 당장의 이익을 포기한 거였습니다. 한국 조선사 본사 투자 설명회 자료가 제 책상에 도착했어요. 로버트가 보낸 겁니다. 톰슨, 이거 봐야 해요. 퍼즐 마지막 조각입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대영 조선 3사의 지난 3년 전략 보고서였죠. 첫 페이지부터 놀라웠습니다. 2023에서 2024년 벌크선 유조선 수주 의도적 축소. 숫자가 나와 있었어요. 2023년 벌크선 시장 호황. 전 세계 수주량 전년 대비 40% 증가. 한국 조선사 수주량 전년 대비 15% 감소. 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도크 전환 계획 범용 선박에서 고부가 LNG선으로. 상세한 타임라인이 나왔어요. 2023년 1분기 유조선 도크 3개를 LNG 사양으로 개조. 2023년 3분기 벌크선 계약 선별 수주, 도크 공백 확대. 2024년 1분기 LNG 전용 의장 라인 증설. 2024년 2분기 도크 8개월 공백 확정.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로버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일부러 수주를 줄인 겁니까? 네. 확인했어요. 그들은 단기 수익을 포기했습니다. 손실이 엄청났을 텐데요. 그렇죠. 계산해봤어요. 벌크선 한 척당 마진 4천만 달러. 포기한 물량이 10척 정도 됩니다. 4억 달러 기회비용이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4억 달러를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팅이었어요. LNG 수요 폭증 시점에 고부가 슬롯으로 전환하는 거죠. 로버트가 다음 자료를 보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설명입니다. 읽어보세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박사의 내부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전략적 선택 현재 이익 대 미래 포지션. 슬라이드에 2개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시나리오 A 벌크선 수주 유지. 단기 수익 확보. 도크 가동률 90%. 하지만 LNG 발주 타이밍 놓침. 시나리오 B 벌크선 포기. 단기 손실 감수. 도크 공백 유지. LNG 발주 시 즉시 투입. 한국은 B를 택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선행 투자 항목. 첫째, 설계 표준화.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선 기본 설계 완료. 멤브레인 화물창, 제액화 시스템, 전기 추진까지 패키지화. 투자액 200억 원. 둘째, 기자재 장기 계약. GTT 멤브레인 3년 공급 계약. 만 에너지 제액화 시스템 옵션. ABB 추진 모터 사전 협약. 계약 금액 1,500억 원. 셋째, 숙련 인력 유지. LNG선 용접 특수 인력 500명 상시 고용. 인건비 연 300억 원. 넷째, 가상 시운전 시스템 구축.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 투자액 150억 원. 총 선행 투자 2,150억 원. 여기에 도크 공백 기회비용 4억 달러, 약 5천억 원. 합계 7,150억 원을 쏟아부은 겁니다. 엄청난 베팅이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었어요. 전쟁이었죠.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한국 조선사 사장단 회의록이었어요. 2024년 1월 전략회의 요약. 사장 발언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삽니다. 경쟁사들이 단기 물량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슬롯을 비웁니다. 발주 신호가 오면 10개월 빠르게 인도합니다. 그게 우리 무기입니다. 임원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시장을 지배합니다. 확률은요? 데이터는 85%입니다.
감수할 만합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베팅한 겁니다. 수요 예측 모델, 공급망 분석, 경쟁사 도크 현황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했죠. 그리고 7,150억 원을 걸었습니다. 로버트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톰슨, 마지막 자료 보냈어요. 결과입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5년 1분기 수주 실적이었어요. 한국조선사 LNG선 수주. 총 32척. 계약 금액 110억 달러. 평균 마진율 18%. 총 이익 19억 8천만 달러. 투자 7,150억 원, 약 5억 5천만 달러. 회수 기간 4개월. 성공했습니다. 압도적으로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비워둔 도크는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였어요. 포기한 벌크선은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죠. 쏟아부은 7,150억 원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무기였어요. 한국은 시간을 샀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지배했죠.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어요. 비워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약해둔 것이었다. 그날 밤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유럽 조선소. 크루즈선으로 도크 채움. 안전한 선택. 결과 LNG 기회 상실. 중국 조선소. 벌크선으로 도크 채움. 확실한 수익. 결과 신뢰 잃고 제로 수주. 한국 조선소. 도크 비움. 위험한 베팅. 결과 시장 70% 점유.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준비였죠. 한국은 수요를 예측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했어요. 설계, 부품, 인력, 시뮬레이션. 모든 걸 미리 갖췄죠. 그래서 발주 신호와 동시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10개월을 앞당긴 겁니다. 10개월. 프로젝트 세계에선 영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시간을 설계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간 본 시장과 다른 세계였어요. 가격이 아니라 타이밍. 원가가 아니라 준비. 이익이 아니라 전략. 한국은 계산기를 다르게 두드린 겁니다. 단기 손실 7,150억 원 입력. 장기 이익 19억 8천만 달러 출력. 투자 회수 4개월. 시장 지배 10년. 이런 계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확신이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준비로 뒷받침된 확신이었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파도를 기회로 바꾼다. 그날 밤 저는 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관세시대의 조선산업 재편 한국의 쇠퇴와 미국의 기회. 이 제목을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 한국 조선업의 전략적 승리. 20년 경력의 결론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전환점이 왔습니다. 한국 조선사의 전략을 이해한 뒤 저는 최종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해야 했죠. 총 소유 비용 모델을 열었습니다. 선박은 구매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30년 운항하는 동안 드는 모든 비용을 계산해야 하죠. TCO 모델이었습니다. 초기 구매가 연료비, 정비비, 보험료, 보이로프 손실률, 예비부품 비용, 정비 리드타임까지 모든 변수를 입력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 한국산 LNG선입니다. 선가 3억 5천만 달러. 관세 포함 3억 7,800만 달러. 급저온 화물창 본행 성능. 보이로프 손실률 하루 0.07%. 연간 증발 손실 25.5%. 재액화 시스템 효율 99.2%. 전기 추진 연료 효율 기존 대비 15% 개선. 초기 결합률 2%. 납기 준수율 95%. 보험료 선가의 0.8%. 연 300만 달러. 정비주기 5년. 예비부품 가용성 48시간 이내. 원격 진단 시스템 탑재. 30년 총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12억 3천만 달러. 두 번째 시나리오. 중국산 LNG선입니다. 선가 2억 8천만 달러. 관세 미적용. 보이로프 손실률 하루 0.12%.
연간 증발 손실 43.8%, 재액화 효율 97%, 연료 효율 표준 수준, 초기 결함률 8%, 납기 준수율 68%, 보험료 선가의 1.2%, 연 336만 달러, 정비주기 3년, 예비부품 조달 2주 소요, 원격 진단 없음, 30년 총비용, 14억 7천만 달러.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2억 4천만 달러였죠. 한국선이 초기 구매가는 9,800만 달러 비쌌지만 30년 운영하면 2억 4천만 달러 절약됩니다. 관세를 물려도 한국이 이겼습니다. 저는 계산을 3번 더 확인했습니다. 변수를 바꿔가며 돌렸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보이로프 차이가 컸습니다. 하루 0.05% 차이지만 30년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LNG 가격을 톤당 500달러로 잡으면 연간 300만 달러 차이였습니다. 30년이면 9천만 달러죠. 재액화 효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 차이가 연료비로 연 150만 달러 절감이었어요. 30년이면 4,500만 달러입니다. 보험료 차이. 연 36만 달러. 30년이면 1,080만 달러. 정비주기 차이. 한국선은 5년마다, 중국선은 3년마다. 정비 횟수가 2배 차이였죠. 정비 한 번에 500만 달러 든다면 30년 차이가 5천만 달러였습니다. 초기 결함. 중국선 8%는 운항 초기 수리비와 운항 중단 손실을 의미했어요. 평균 1,500만 달러 손실이었죠. 모든 걸 더하면 한국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금융팀에 자료를 보냈습니다. 검증 요청이었죠. 사흘 뒤 답이 왔습니다. 계산 확인했습니다. 한국선 TCO 우위 맞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건도 유리합니다. 보험사에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답신이었어요. 보험업계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한국선 리스크 프리미엄 최저 수준입니다. 운영사에도 확인했습니다. 운항 실적 데이터 맞습니다. 한국선 정비 리드타임과 부품 가용성이 업계 최고입니다. 모든 라인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가격은 순간이고 신뢰는 자산이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붙였죠.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한국 LNG선의 경제성 분석. 본사에 제출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발표 요청이 들어왔어요. 일주일 뒤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회의실에 경영진이 모였습니다. 화면에 TCO 비교표를 띄웠죠. 30년 총 소유 비용입니다. 한국선 12억 3천만 달러. 중국선 14억 7천만 달러. 차이 2억 4천만 달러입니다. 관세 9,800만 달러를 물려도 한국이 1억 4,200만 달러 저렴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로프, 재액화 효율, 정비주기, 보험료.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우위입니다. 이건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기술 경쟁입니다. CFO가 물었습니다. 금융 조건은요? 보험사들도 한국선에 우호적입니다. 리스크가 검증됐으니까요. CEO가 말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하군요. 한국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톰슨, 당신 완전히 바뀌었어. 현장을 봤으니까요. 압박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숫자가 제 편이니까요. 그날 저녁 로버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미국 해양청이 움직입니다. 한국과 기술협력 논의를 시작한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구체적인 한국 조선소 방문 일정도 나왔죠. 저도 포함됐습니다. 애널리스트 자격으로요.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본사였죠. 거대한 도크가 펼쳐졌습니다. LNG선 3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어요. 한국 측 엔지니어가 안내했습니다. 이 박사였죠. 화상으로 봤던 분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시설을 보여드리죠. 첫 번째는 극저온 화물창 제작 라인이었습니다. 멤브레인 패널이 정밀하게 용접되고 있었어요. 로봇팔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움직였죠. 보이로프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용접 정밀도가 생명이에요. 미국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불량률은요? 0.2% 미만입니다. 극저온 테스트 통과율 100%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20년 축적된 데이터입니다. 수천 척의 용접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했죠. 최적 조건을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다음은 제액화 시스템 테스트 라인이었습니다. 거대한 장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증발한 LNG 가스를 다시 액체로 만드는 시스템이었죠. 효율이 99.2%입니다. 증발 손실을 최소화하죠. 우리 기준으론 97%인데요. 2% 차이가 30년이면 4,500만 달러입니다. 미국 팀이 숙연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운항센터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전 세계 운항 중인 LNG선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이었죠. 원격 진단 시스템입니다. 선박 상태를 24시간 추적해요. 화면의 한 척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액화 시스템 효율이 0.5% 떨어졌어요. 아직 문제는 아니지만 예방 정비 신호입니다. 대응은요? 예비 부품을 다음 기항지로 보냅니다. 48시간 안에 정비 가능해요. 미국 해양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이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하시죠. 협력하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 기술협력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10년 걸립니다. 그동안 프로젝트를 멈출 순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게 답입니다. 한국 측이 제안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어떻습니까? 차세대 LNG선을 함께 만드는 거죠. 미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현장에서 훈련받고 우리도 미국 시장을 배웁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공동 성장입니다. 미국 팀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결정이 났습니다. 합의했습니다.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로버트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톰슨, 당신이 시작한 거예요. 현장 보고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이 만든 겁니다. 준비로요. 창밖으로 울산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불이 환했어요. LNG선들이 건조되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협력. 압박이 아니라 존중. 장벽이 아니라 다리. 이게 미래였습니다. 관세는 일시적이지만 공급망은 영원했습니다. 정치는 선거를 이기지만 기술은 시장을 이겼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준비와 실행으로요. 그리고 미국은 배웠습니다. 겸손하게요. 오늘 두 나라가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 5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 선박 발주. 최종 낙찰자 한국조선사 컨소시엄. 계약 규모 52억 달러. 본사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공식화되니 무게가 달랐죠. 제임스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톰슨, 결국 한국이었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압박받을 반응이 거칠 텐데. 숫자가 말했으니까.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저녁 뉴스에선 바로 한국의 7조 계약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관세 압박 속에서도 한국 조선사가 미국 초대형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술력과 신뢰도가 승부를 갈랐다고 분석합니다. 화면에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컨설턴트였죠. 납기가 관건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지연은 수억 달러 손실로 이어지죠. 한국은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다음은 금융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총 소유 비용으로 계산하면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관세를 물려도 마찬가지죠. 시장은 합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결정이 가져올 미국 내 파장이 저는 예측이 되었죠. 미국은 결국 한국을 억누르면서도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계약 발표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어요. 밤새 118통의 메일이 쌓여 있었죠. 첫 번째 메일.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 프로젝트 책임자였습니다.
톰슨, 한국 조선소 평가 자료 공유 가능한가요? 우리도 내년 발주 준비 중입니다. 두 번째, 알래스카 LNG 개발 컨소시엄이었어요. 루이지애나 케이스 스터디 요청합니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배우고 싶습니다. 세 번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터미널 운영사. 한국 조선소와 직접 연결 가능합니까? 선박 열척 발주 검토 중입니다. 메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플로리다, 멕시코만 심지어 유럽 프로젝트에서까지 문의가 왔어요. 7조 계약이 도화선이 된 겁니다. 사무실로 출근하니 회의 요청이 3건 대기 중이었습니다. 모두 긴급 표시였죠. 첫 번째 회의. 본사 전략팀이었어요. 톰슨, 당신 보고서가 업계 표준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컨설팅사들이 당신 분석 프레임워크를 요청하고 있어요. 조선소 선정 기준으로 쓰겠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전략팀장이 화면을 켰습니다. 업계 뉴스레터였어요. 톰슨 모델 LNG선 발주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죠. 당신이 만든 TCO 계산 체계, 납기 리스크 평가, 신뢰도 지수. 이게 이제 업계 공식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거였죠. 두 번째 회의. 금융기관 실사팀이었습니다. 톰슨,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이드라인을 수정합니다. 어떻게요? 조선소 신뢰도 평가 항목을 추가합니다. 납기 준수율, 초기 결합률, 사후 지원 체계. 당신이 정리한 지표들이에요. 이게 금리에 반영됩니다. 신뢰도 높은 조선소 선택하면 이자율 0.3% 이나. 낮으면 가산. 숫자가 시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회의. 보험업계 연합이었어요. 조선소별 리스크 등급을 재분류합니다. 화면에 세 등급표가 떴습니다. 한국 조선 3사가 모두 최상위 등급이었죠. 보험료 차등을 명확히 합니다. 등급 높으면 30%까지 할인. 낮으면 프리미엄 50% 추가. 발주처들이 자연스럽게 고등급 조선소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시장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컨벤션 센터. 세미나룸이 꽉 찼습니다. 업계 사람들과 이례적으로 언론사들도 참석했고 카메라가 20대 넘게 설치됐죠. 무대에 프로젝트 컨소시엄이 앉았습니다. 에너지부 차관, 터미널 운영사 사장, 금융사 대표, 그리고 저. 사회자가 시작을 알렸습니다.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 선박 발주 세미나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총 52억 달러 규모 LNG선 15척을 한국 조선사 컨소시엄에 발주했습니다. 이는 철저한 경제성 분석과 리스크 평가를 거친 결정입니다. 납기, 품질, 총비용 모든 측면에서 최적 선택이었습니다. 몇몇의 의문을 품고 있는 참석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관세 압박 속에서도 외국 업체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차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차례였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데이터가 말했습니다. 30년 총비용을 계산하면 한국이 2억 4천만 달러 저렴합니다. 관세를 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지연당 페널티가 50만 달러입니다. 납기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은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다음 질문이 쉴 새 없이 몰아쳤어요. 다른 프로젝트들도 같은 선택을 할까요? 터미널 운영사 사장이 답했습니다. 이미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업계가 루이지애나 케이스를 벤치마크로 삼고 있거든요. 세 번째 질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정치적 압박에 굴복한 게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입니다. 정치는 압박했지만 현실은 숫자를 따랐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납세자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책임져야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국 조선사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박사였죠. 톰슨 씨, 고맙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당신들이 증명한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현장을 봐줬어요. 그게 큰 힘이었습니다. 이 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한국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대로 된 투어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를 폈습니다. 7조. 이 숫자는 단순한 계약 금액이 아니었다. 다음 줄을 적었습니다. 시간을 설계한 자들의 승리였다.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베팅한 용기였다. 도크를 비우고 설계를 완성하고 부품을 확보하고 인력을 유지했다. 7,150억 원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시장이 답했다. 52억 달러로.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승리의 이름은 준비였다. 창밖으로 뉴올리언스 야경이 보였습니다.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의 승리였죠. 준비와 실행, 용기와 확신이 만든 결과였어요. 한국은 세상에게 보여줬습니다. 시간을 읽고 미래를 예약하고 순간을 지배하는 방법을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책상 위에 두꺼운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 제목이 적혀 있었죠. LNG 프로젝트 표준 운영 지침 개정안. 부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 기반 베스트 프랙티스. 해양청 국장이 문서를 넘겼습니다. 3장을 보세요. 선박 발주 및 건조 관리 기준입니다. 저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선행 설계 패키지 의무화. 발주 전 기본 설계 80% 이상 완료 권고. 기자재 사전 확보 체계. 핵심 부품 장기 공급 계약 체결 가이드라인. 디지털 시운전 도입.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리스크 사전 제거. 모두 한국에서 본 것들이었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연방 프로젝트 기준입니다. 한국 방식을 표준으로 삼았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운항 및 유지 보수 기준이었습니다. 원격 진단 시스템 탑재 의무화.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방 정비 체계 구축. 예비 부품 48시간 이내 공급 체계. 글로벌 물류망 확보. 정비 주기 최적화. 데이터 기반 예측 정비 시스템. 이것도 한국 모델이었습니다. 유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장이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유럽연합 에너지위원회 보고서였죠. LNG 인프라 고도화 로드맵. 한국식 표준을 참고 규격으로 명시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K10 스탠다드라는 용어가 여러 번 등장했어요. 선박 인터페이스 시험 절차, 터미널 연동 프로토콜,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모두 한국 조선소들이 개발한 기준이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이었어요. LNG선 건조 및 운항 품질 기준. 한국 사례를 벤치마크로 제시. 세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국장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시작했잖아요. 루이지애나 보고서가 업계를 바꿨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증명했을 뿐입니다. 증명을 알아본 사람이 당신이에요. 국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글로벌 조선 시장 차트가 떴죠. 이걸 보세요. 최근 5년 LNG선 수주 통계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LNG선 수주 총 382척입니다. 그중 한국이 가져간 게 274척이에요. 점유율 71.7%죠. 중국은 34척으로 8.9%, 유럽은 합쳐서 58척, 15.2%입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죠. 올해는 더 압도적입니다. 다음 차트가 나왔습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이었어요. 상반기에만 128척이 발주됐어요. 한국이 98척을 따냈습니다. 76.6%죠. 루이지애나 계약 이후 가속화됐습니다. 발주처들이 한국만 찾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7조 계약이 진짜 게임 체인저였던 겁니다. 국장이 프로젝트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미국만 봐도 그래요.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 15척 한국 확정. 알래스카 개발 프로젝트 8척 한국과 협상 마무리 단계.
플로리다 확장. 12척 한국 선호. 멕시코만 신규 터미널 5곳. 모두 한국 조선소 검토 중입니다.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카타르 확장 프로젝트.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죠. 60척 발주 계획인데 한국 3사의 전량 할당 검토 중입니다. 호주 서부 개발. 22척 필요한데 이미 한국과 기본 합의했어요. 모잠비크 신규 프로젝트. 10척 한국 우선 협상권.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14척 한국 기술 협력 동시 진행.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합치면 올해 200척이 넘습니다. 금액으로는 700억 달러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700억 달러. 한화로 거의 100조 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장이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발주처 설문조사 결과였어요. 프로젝트 발주 담당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1순위 납기 신뢰도 87%, 2순위 기술 품질 82%, 3순위 총 소유 비용 78%, 4순위 사후 지원 체계 71%, 가격은 5순위예요. 43%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이 바뀐 겁니다. 가격 경쟁에서 가치 경쟁으로요. 한국 조선 3사가 뭘 했는지 아세요? 국장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연간 LNG선 건조 능력 30척. 현재 2028년까지 수주 완료. 삼성중공업 거제. 연간 25척. 2027년까지 풀. 한화오션 옥포. 연간 20척. 역시 2027년까지 예약 완료. 3사 합쳐서 연 75척인데 벌써 향후 3년치가 찼어요. 그래서 지금 도크 증설 중입니다. 2026년까지 연간 능력을 90척으로 늘린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규모였어요. 경쟁사들은요? 중국은 신뢰 회복 중입니다. 품질 개선에 투자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려요. 유럽은 도크가 부족합니다. 크루즈선, 군함 수요에 집중하고 있고요. 결국 한국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포토맥강이 햇빛에 반짝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버트였어요. 톰슨 들었어요? 카타르 소식. 막 들었습니다. 60척이라고요? 네. 카타르 에너지가 발표했어요. 향후 5년간 LNG 생산 50% 확대. 선박이 60척 필요한데 한국 3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한답니다. 금액이 얼마죠? 약 200억 달러로 추정돼요. 단일 계약으론 역대 최대죠. 저는 멈춰섰습니다. 200억 달러. 한화 거의 28조 원입니다. 호주도 확정됐어요. 22척, 75억 달러. 서명 완료됐답니다. 텍사스는 다음 주 발표 예정이고요. 도미노가 아니었습니다. 눈사태였어요. 톰슨 알아요? 지금 한국 조선소들이 세계 LNG 공급망의 심장입니다. 그들 없이는 청정에너지 전환이 불가능해요. 천연가스 운송 자체가 멈추니까요. 로버트가 맞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필수였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정해져 있었어요. 기준을 바꾼 나라. 첫 문단을 썼습니다. 2025년 3월, 한국은 선택지였다. 2025년 9월, 한국은 유일한 답이 되었다. 7조 계약은 시작이었다. 그 후 6개월간 세계가 재편됐다. 손가락이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올해만 200척이 넘는 LNG선이 한국으로 발주됐다. 금액으로 700억 달러. 한화 거의 100조 원이다. 전 세계 LNG선의 76%를 한국이 만든다. 이는 독점이 아니다. 유일성이다.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모든 대륙이 한국을 부른다. 청정에너지 전환의 핵심이 한국 도크에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한국 모델을 채택했다. 선행 설계, 기자재 확보, 디지털 시운전, 원격 진단. 모두 한국이 먼저 시작한 것들이다. K10 스탠다드.
이 용어가 이제 업계 공용어가 됐다. 표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남들이 따라온다는 뜻이다. 기준점이 된다는 의미다. 마지막 섹션이었습니다. 나는 20년간 이 산업을 봤다. 가격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관세가 게임을 바꾼다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준비였다. 신뢰였다.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이었다. 한국은 내게 가르쳤다. 장기 전략이 단기 이익을 이긴다는 것을. 데이터가 정치를 이긴다는 것을. 준비가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한국은 세계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섰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의사당 돔이 어둠 속에서 빛났죠. 저는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루이지애나의 빈 도크, 상하이의 텅 빈 조선소, 울산의 정밀한 용접 라인, 숫자로 가득한 스프레드시트, 기자회견장의 플래시, 그리고 오늘 한국 모델이 된 표준 문서.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제 여정이 끝났습니다. 의심에서 시작해 확신으로 끝났죠. 한국은 세계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를요. 76.6%.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 변수가 아니라 상수.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20년 경력이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요. 진짜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선택받는 것이라는 걸.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문서에도 K10 스탠다드가 적혀 있을 겁니다. 카타르 60척, 호주 22척, 텍사스 15척, 알래스카 8척. 모두 한국으로 향합니다. 한국은 이제 기준입니다. 체크리스트에 가이드라인에 계약서에 새겨진 이름이 됐죠. 세계 LNG 공급망의 심장. 청정에너지 전환의 엔진. 미래를 실어 나르는 선박들의 고향. 진짜 승리자 한국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 전달드리겠습니다.